특히 오늘은 자동차 업계의 거인이죠. 도요타, 그리고 미국의 항공 스타트업 조비 에비에이션. 이 둘의 협력 관계를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미래 모빌리티에 원래 관심 많으시니까 도요타가 왜 단순히 단위 자동차 회사를 넘어서서 하늘까지 영역을 넓히려고 하는지 그 배경이 보이고요. 또 일본이 어떻게 이 새로운 분야, UAM 분야의 세계적인 어떤 테스트베드가 되려고 하는지 그 전략 같은 것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뒤에 숨겨진 아주 치밀한 산업 전략이라든지 또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 치열한 글로벌 경쟁 구도, 그리고 우리가 좀 간과하기 쉬운데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까지 아주 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요타의 그 전략 변화부터 시작해서요. 일본이라는 시장에 가진 기회, 또 정부 역할, 그리고 조비의 기술력, 파트너십 전략, 심지어는 미국 시장에서 비슷한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게 기존 시장을 어떻게 바꾸려 하는지까지 쭉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요. 이게 단순히 누가 더 빠르고 멋진 비행체 만드나 이 경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누가 먼저 안정적인 생산 시스템 갖추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만들고 그 까다로운 규제, 이건 없고 궁극적으로는 대중의 신뢰, 또 사회적 수용성, 이걸 얻어내느냐 하는 훨씬 복잡하고 거대한 생태계 구축 경쟁이라는 거죠. 생태계 구축 경쟁. 네, 그 표현이 딱 와닿네요. 기술 하나만으론 안 되는 거대한 퍼즐 맞추기 같군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 바로 자동차 거인, 도요타의 변신, 이것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왜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 중 하나인 도요타가 갑자기 하늘에 눈을 돌리게 된 걸까요? 자료들 보면 21세기는 교통의 대전환기다, 전기차 넘어서 이제 UAM 시대다, 이런 분석이 많잖아요. 도요타 같은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들이 더는 스스로를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포괄적인 모빌리티 기업으로 바꾸려는 움직임, 이게 뚜렷해 보이는데. 그럼 이 도요타랑 조비의 협력은 이런 흐름의 어떤 정점에 있는 사건? 이렇게 봐야 할까요? 정확하십니다. 도요타는 사실 이미 꽤 오래전부터 조비의 주요 투자자 중 하나였어요. 최근 도요타의 역할이 단순한 그 재무적 투자자, 이걸 훨씬 넘어서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비 기체 생산이라든지 운영 지원, 심지어 가장 어렵다는 그 각국 정부 규제 대응 전략 수립까지 이걸 함께 고민하고 실행하는 공동 주도자, 이 위치로 격상됐다는 점이 보여요. 이게 상당히 의미심장한 변화인데요. 왜냐하면 도요타가 가진 그 핵심 역량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전기차, EV 개발하면서 쌓아온 고성능 배터리의 효율성, 안전성 관리 노하우. 이게 바로 EVTOL, 그러니까 전기 수직 이착륙기의 성능과 안전에 직결되는 핵심 기술이거든요. 그렇군요. 배터리가 중요하겠네요, 전기니까. 네. 그리고 또 유명한 도요타 생산 방식, TPS 있죠. 세계 최고 수준의 대량 생산 능력, 철저한 품질 관리 시스템. 이건 혁신 기술은 있지만 양산 경험은 부족한 조비 같은 스타트업에게는 정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죠. 마지막으로 수십 년간 전 세계에서 자동차 팔면서 쌓아온 그 복잡하고 엄격한 안전규제 대응 경험, 이것까지요. 도요타는 이 모든 자신들의 어떤 DNA라고 할까요? 이걸 EVTOL이라는 새로운 산업에 전방위적으로 이식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단순히 돈만 되는 차원이 아닌 거죠. 와, 말씀을 듣고 보니 진짜 단순 자금 지원이 아니네요. 도요타가 가진 그 수십 년의 제조, 규제 경험이라는 무형자산까지 다 끌어오는 거군요. 특히 그 생산 방식, 품질 관리는 정말 대단하니까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EVTOL, 전기 수직 이착륙기요. 이게 기존 헬리콥터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EV 기본적으로 전기를 써요. 그리고 여러 개의 좀 작은 로터, 그러니까 프로펠러를 이용해서 수직으로 뜨고 내리는 비행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헬리콥터랑 비교하면 가장 큰 차이가 훨씬 조용하다는 거, 그리고 탄소 배출이 없죠. 전기니까. 구조도 상대적으로 좀 단순해서 잠재적으로 운영비나 유지보수 비용이 더 낮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바로 이 점들 때문에 도심 내 운항에 더 적합하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아하, 소음이랑 친환경, 비용 절감, 이게 핵심이군요. 그렇죠. 다시 도요타 얘기로 돌아가 보면 이 모든 걸 더 큰 그림에서 봐야 해요. 도요타의 장기적인 비전 말이죠. 도요타는 단순히 자동차를 넘어서서
로봇 기술, 그리고 이제 항공 모빌리티까지 통합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과 물류 이동에 관한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는 진정한 의미의 모빌리티 컴퍼니로 진화하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조비와의 협력은 이 거대한 비전 퍼즐을 완성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조각인 셈이죠. 그리고 자료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도요타가 이미 일본 내 최대 민간 헬리콥터 운영회사 중 하나인 도안쿄 다와카다라는 회사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도안쿄요? 헬리콥터 회사를요? 그건 정말 몰랐네요.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도요타가 단순히 지상 모빌리티에만 머물러 있던 게 아니라 이미 꽤 오래전부터 항공 운송 분야에서도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왔다는 걸 시사합니다. 그냥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야, 도안쿄를 이미 가지고 있었다니. 겉보기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 하늘길을 준비해왔다는 느낌인데요. 알겠습니다. 도요타의 야심은 충분히 이해가 가네요. 그런데 왜 하필 일본일까요? 이 거대한 미래 모빌리티 실험의 첫 번째 주요 무대로 일본이 선택된 이유, 이건 뭘까요? 일본은 국토 면적에 비해 인구 밀도가 엄청 높잖아요. 특히 도쿄나 오사카 같은 메가시티는 교통체증이 정말 심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도쿄 도심에서 나리타 공항이나 하네다 공항 가려면 보통 차로 1시간, 막힐 땐 2시간도 걸리는데 만약에 EVTOL 이걸 타서 20분 안팎으로 단축할 수 있다면 와, 이건 뭐 단순 시간 절약이 아니죠. 도시 생활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뀔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시간 가치가 엄청나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결정적인 계기가 있잖아요. 바로 2025년에 열리는 오사카 간사이 세계박람회. 도요타랑 조비가 이 엑스포 기간 동안 실제 승객을 태우고 운항하는 EVTOL 상용 서비스를 시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죠. 이건 그냥 기술 전시나 시험 비행 수준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쳐다보는 엑스포라는 무대에서 우리가 바로 미래 항공 모빌리티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이걸 발판 삼아서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려는 아주 전략적인 대비 무대인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드는 생각이 이게 단순히 도요타랑 조비 이 두 회사만의 협력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뭔가 국가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프로젝트 같은 느낌. 자료에서도 정부 역할이 좀 강조되지 않았나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게 일본 모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항공 모빌리티, 특히 도심에서 운항하는 건 기체 성능만 좋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안전한 길, 즉 항공로 설정 문제, 도심 곳곳에 필요한 이착륙장, 버티포트와 충전 인프라 구축 문제, 조종사 훈련이나 관제 시스템 포함한 운행 규칙 제정 문제, 그리고 도심 상공 날아다닐 때 피할 수 없는 소음 문제 규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일반 시민들이 이 새로운 교통수단을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고 받아들일까 하는 사회적 수용성 문제까지. 이게 해결할 과제가 정말 산더미입니다. 와, 듣기만 해도 정말 복잡하네요. 그런데 놀랍게도 일본 국토교통성은 이미 다른 나라들보다 한 발 앞서서 EVTOL 운항에 필요한 구체적인 규정 초안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본이 정부, 규제 및 인프라 정비, 더하기 토종 대기업, 도요타, 그리고 잠시 후에 얘기할 ANA 같은 항공운송 전문기업, 더하기 글로벌 기술 선도 스타트업, 조비, 이 셋이 삼일체가 돼서 협력하는 아주 독특하면서도 강력한 삼박자 모델을 만들고 있다는 점이에요. 삼박자 모델. 아, 정부, 일본 대기업, 그리고 글로벌 기술 기업. 이 삼각편대라는 말씀이시군요. 확실히 다른 나라에서는 좀 보기 드문 조합 같아요. 근데 혹시 이런 거대 연합이 오히려 의사결정을 좀 복잡하게 만들거나 각자 이해관계가 충돌해서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료에 혹시 그런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언급은 없었나요? 물론 그런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순 없겠죠. 어떤 큰 협력이든 내부 조율의 어려움은 있으니까요. 하지만 현재까지 나온 자료들을 보면 일본 모델의 강점은 오히려 각 주체가 자기 역할에 딱 집중하면서 시너지를 내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정부는 규제 완화해주고 인프라 구축이라는 판을 깔아주고 도요타 같은 기업은 생산과 품질이라는 기반을 다져주고 조비 같은 기술 기업은 혁신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식이죠. 아, 역할 분담이 명확하군요. 네, 다른 많은 나라들이 주로 개별 기업 차원에서 기술 개발 자체에 좀 매몰되어 있을 때 일본은 국가 차원에서 정책, 산업 기반, 그리고 사회적 수용성까지 동시에 고려하면서 상용화를 위한 종합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만약 성공적으로 돌아간다면 후반 주자들이 쉽게 따라오기 힘든 강력한 선점 효과란 경쟁 우위를 확보하게 될 겁니다. 말 그대로 하늘길 여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아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전략인 거죠. 정말 치밀하고 전략적인 접근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사막자 모델의 또 다른 중요축이죠. 바로 기술을 제공하는 파트너, 조비 에비에이션. 여기에 대해 좀 더 알아보죠. 어떤 회사인가요? 자료 보니까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가 있고 EVTOL 분야에서는 명실상부한 선두주자 중 하나다 이렇게 평가받네요. 특히 눈에 띄는 게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미국 연방항공청 FAA의 형식 인증 절차를 상당히 많이 진행했다는 점이에요. FAA 인증이 사실상 글로벌 항공 안전 규제의 표준처럼 여겨지니까 만약 조비가 최종 인증을 받으면 다른 나라에서의 인증 절차도 좀 간소화되고 시장 진출 속도도 빨라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기술력, 안전성, 신뢰도는 꽤 확보한 것 같네요. 네, 그 FAA 인증 단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본 내에서는 단순히 도요타하고만 협력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거대 기업과도 손을 잡았다고 나오죠. 바로 일본 최대 항공사 ANA 전 일본 공수입니다. ANA와는 실제 EVTOL 서비스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 구체적인 모델을 함께 만들고 있다는데요. ANA는 수십 년간 쌓아온 항공사 운영 경험, 복잡한 공항 운영 노하우, 승객 관리 시스템, 이런 실제 항공 운송 서비스 분야에서는 정말 최고 전문가 집단이니까요. 기술 중심의 조비한테는 그야말로 천군만마를 얻은 셈이겠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조비 도요타 ANA 연합이 가진 아주 강력한 시너지 효과의 핵심이에요.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 볼까요? 조비 에비에이션은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적인 EVTOL 기체 기술을 제공합니다. 이게 기술이죠. 네, 기술. 그리고 이 첨단 기술을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하고 지속적인 기술 지원과 엄격한 품질 관리를 책임지는 건 바로 생산의 달인 도요타. 이게 생산입니다. 생산은 도요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기체를 가지고 실제 하늘길을 개척하고 승객을 안전하게 실어 나르고 효율적인 예약, 관리 시스템으로 상업 서비스로 운영하는 역할. 이건 운영의 전문가인 ANA가 맡는 거죠. 운영입니다. 운영은 ANA. 즉, 기술은 조비, 생산은 도요타, 운영은 ANA. 각자의 핵심 역량을 극대화해서 결합한 아주 강력하고 빈틈없는 삼각 협력 모델이 만들어진 겁니다. 와, 듣고 보니 진짜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인 드림팀 같은데요. 각자 제일 잘하는 거에 집중해서 시너지를 낸다니 이론상으로는 완벽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통합적인 접근 방식은요, 기술 개발부터 생산, 인증, 실제 운영까지 모든 걸 혼자 다 해야 하는 다른 많은 스타트업이나 경쟁 컨소시엄에 비해서 일본 시장 진입이나 조기 안착에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합니다. 기술 개발의 어려움, 대량 생산의 장벽, 복잡한 규제 통과, 그리고 실제 서비스 운영 노하우 부족, 이런 UAM 산업 진출의 가장 큰 허들들을 이 연합은 각 분야 최고 파트너십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넘어서고 있는 셈이에요. 다른 경쟁사들이 넘보기 힘든 아주 강력한 진입 장벽을 초기에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강력한 조합이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 중에 또 다른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어요. 바로 미국 시장 이야기인데요. 조비가 일본에서는 도요타, ANA랑 협력하는데 미국에서는 블레이드 어번 에어 모빌리티라는 회사랑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내용이요. 이 블레이드라는 회사가 꽤 흥미롭더라고요. 이미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 수년 동안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공항이랑 도심 주요 거점 사이를 이동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고 해요. 말하자면 UAM 서비스의 전신격인 헬리콥터 택시 시장을 이미 열어놓은 선구자 같은 기업인 셈이죠. 근데 조비가 이 블레이드랑 손잡고 기존에 헬리콥터가 다니던 노선을 점진적으로 자신들의 EVTOL 기체로 바꾸려고 한다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핵심은 바로 그 대체 전략입니다. 왜 굳이 이미 있는, 어찌 보면 경쟁자일 수도 있는 기존 헬리콥터 시장을 파고드는 전략을 쓸까요? 헬리콥터는 분명 특정 수요층에게는 빠르고 편리하죠. 하지만 동시에 여러 명확한 한계점도 있어요. 우선 엄청난 소음. 이것 때문에 도심 내 운항 시간이나 경로에 제약이 많아요. 아, 맞아요. 헬리콥터 소리 엄청 크죠. 네. 또 연료비도 비싸고 정비도 복잡해서 유지보수 비용 부담이 크고 환경 측면에서도 탄소 배출 문제가 있고요. 반면에 조비가 만드는 EVTOL은 어떻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를 쓰니까 운항 소음이 헬리콥터보다 훨씬 적어요. 운영 비용도 잠재적으로 더 낮출 수 있고 탄소 배출 없는 친환경 교통수단이고요. 구조적으로도 헬기보다 덜 복잡해서 안전성이나 정비 효율성도 더 높을 걸로 기대되고요. 그러니까 블레이드가 이미 몇 년간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 예를 들어 도심 항공 이동 서비스에 대한 시장 인지도라든지 실제 이용 고객층, 검증된 운항 노선, 그리고 이착륙 지점 같은 기존 인프라, 이런 건 최대한 그대로 활용하면서 운송수단만 기존의 시끄럽고 비싼 헬리콥터에서 더 조용하고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최신 EVTOL 기체로 살짝 바꿔 끼우겠다. 이런 전략이군요. 와, 이거 굉장히 영리한데요? 맞습니다. 특히 소음 감소는 이 전략의 아주 핵심적인 성공 요인이에요. 소음이 확 줄어든다는 건 기존 헬리콥터로는 운항 허가받기 어려웠던 도심 내의 더 많은 지역에 새로운 이착륙장, 즉 버티포트를 설치하고 더 다양하고 편리한 노선을 개발할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소음 때문에 못 가던 곳도 갈 수 있게 되는군요. 네, 이게 바로 서비스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서 더 많은 잠재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고 동시에 소음 공해에 대한 지역사회 반감을 줄여서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걸 보여줘요. 바로 기존 산업, 이 경우에는 헬리콥터 운송업이 어떻게 새로운 파괴적 기술 EVTOL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대체되거나 흡수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모델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존 시장 활용 및 점진적 대체 모델은 비단 미국 뉴욕뿐만 아니라 심각한 교통 문제와 높은 인구 밀도를 가진 일본의 도쿄나 오사카 혹은 한국의 서울 같은 다른 여러 대도시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맨 땅에서 만드는 것보다 이미 검증된 시장과 인프라를 발판 삼아서 연착륙하는 아주 영리한 전략인 셈이죠. 흥미롭네요. 완전히 새로운 시장 개척 리스크는 줄이고 기존 시장을 더 효율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이라 확실히 성공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 계속 얘기했듯이 일본의 도요타, 조비, ANA 연합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 자국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글로벌 선도 기술 도입이라는 독특한 삼각협력 모델을 통해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차별화된 우위를 점하려 한다. 이 점이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요타 조비 연합의 궁극적인 성공 여부를 가늠할 중요한 잣대가 될 겁니다. 자, 오늘 정말 깊고 다채로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죠. 도요타와 조비의 협력은 단순히 두 기업 간의 파트너십을 넘어서 도요타라는 자동차 거인이 지상을 넘어 하늘까지 아우르는 진정한 모빌리티 기업으로 진화하려는 거대한 야심과 장기 비전의 일부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일본은 2025년 오사카 엑스포를 중요한 발판 삼아서 정부, 대기업, 글로벌 스타트업이 결합된 독특한 협력 모델을 통해 세계 최초의 UAM 실증 국가, 나아가 상용화 선도 국가로 도약하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움직임들이 결국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도요타 조비 ANA 연합의 성공 여부는 아마도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안에 그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적인 성공 변수는 아까 말씀드린 4가지 리스크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FAA 및 일본 국토교통성의 최종 형식 인증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는지, 배터리 기술 발전과 실제 운항 효율성이 얼마나 빠르게 개선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는 일반 시민사회의 두터운 신뢰와 긍정적인 수용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확보하느냐, 여기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일본에서 성공적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상용화 모델을 만드는 데 성공한다면 이 모델은 일본 내 다른 도시는 물론이고 비슷한 교통 문제와 도시 구조를 가진 아시아의 다른 메가시티들, 서울, 싱가포르, 상하이 같은 것들, 나아가 전 세계 주요 도시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일본 모델이 글로벌 표준이 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죠.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도요타는 단순히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서서 지상과 하늘의 이동을 모두 아우르는 글로벌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을 겁니다.
미래 교통의 새로운 표준을 정의하고 이끌어가는 기업이 될 가능성까지도 충분히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듣고 보니 정말 거대한 변화의 시작 앞에 서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오늘 우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 도요타와 조비의 협력을 중심으로 미래 항공 모빌리티의 현재 상황, 또 무한한 가능성, 그리고 동시에 넘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까지 여러 각도에서 깊이 있게 탐색해 보았습니다. 단순히 혁신적인 기술 개발만으로는 안 되고 그 기술을 뒷받침할 정교한 규제 시스템, 탄탄한 인프라 구축,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 전체의 공감대와 합의라는 복잡한 요소들이 함께 조화롭게 맞물려 돌아가야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당신께 이런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로 살펴본 자료들은 대부분 교통 효율성 증대나 새로운 산업 경쟁력 확보 같은 좀 거시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만약 정말로 이런 하늘을 나는 택시가 우리의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단순히 출퇴근 시간이나 공항 가는 시간이 줄어드는 걸 넘어서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물리적인 모습 자체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또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나 여가 활동, 심지어 우리가 공간이라는 개념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방식 자체는 또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한번 자유롭게 상상해 보시면 기술 발전 이면에 숨겨진 더 깊고 흥미로운 질문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